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주말에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입니다. 베트남의 한 사업가가 도피했다고 합니다. 도피 이유 물어보니까 김건희 집사였다. 184억 원을 대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다. 뭔가 사단이 났다. 그래서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일 때문에 지금 현재 베트남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의혹 제기가 된다면 직접 들어와서 해명 다 하겠다. 이렇게 MBN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IMS 김예성 사건입니다. 김건희 집사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이유에서 효성, 카카오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에서 직접 투자를 했느냐. 도합 184억 원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과 오늘 고소의 전략 한번 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도피한 것은 가족 문제 때문에 그냥 아이를 거기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갔다. 학력은 보니까 연세대 법대를 나왔고 뭐 정말로 이 금융 분야의 전문가였는데 김건희와 서울대학교 뭐 어떤 이제 그 경영전문대학원이라고 뭐 하죠. 하여튼 우리가 EMBA 출신. 예, EMBA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AMP 과정 뭐 이런 것인데 거기는 이제 전문 석사 과정까지 있는 거기에 이제 동기생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이 사건에 투자를 해준 대기업을 보니까 카카오 그리고 효성 또 한국증권금융 이렇게 해서 184억을 했는데 이제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왜 터져 나오게 됐습니까? 일단 이 사건이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김건희와 관련한 사건은 대부분 뭐 명품백, 목걸이, 그리고 뭐 구두, 뭐 이런 그 물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뭐 명품백 준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대기업에서 40억, 50억 뭐 이렇게 돈을 투자한 건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사실상 그냥 돌려받을 생각 없이 줬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돌려받을지 않고 그냥 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법적 용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무원 회사도 아니고 개인 회사에 투자를 해줬다고 하면 이게 법적 용어로는 투자 아니면 정의요? 뭐 어떻게 지금 표현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그러니까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운영했다고는 알려졌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2010년도에 서울대에서 개설한 무슨 그 대학원 과정을 김예성, 김건희 같이 다닌 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 최은순의 잔고증명 위조에도 김예성이 사실상 주범 비슷하게 역할을 해서 그거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 김예성을 보고 그렇게 거액을 투자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김예성 뒤에 있는 김건희의 그림자 때문에 투자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그렇다면 사실상 왜 돈이 건네졌느냐 그 이유 내지는 명목을 따져봐야겠죠.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의 영부인, 특히 김건희와 관련해서 가장 법률적으로 까다로운 점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사실은 공무원의 지위가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려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공무원보다도 세죠. 특히 이 김건희의 경우에는 사실상 뭐 대통령보다 더 세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김예성을 내세워서 돈을 받았고 그 돈이 실제로는 김건희 쪽으로 흘러간 사안이라면 공무원 신분이 없기 때문에 뇌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네간 이유 명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을 투자했다고 알려진 회사들을 보면 다 일종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한 송사
또 그 내부 폭로로 인해서 어떤 거액의 해외 예. 횡령과 해외 도피, 해외 그 자금 도피. 문제가 걸려 있거나 자, 그것도 뭐 효성이라고 일단 우리가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어쨌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효성이 이제 조성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예. 뭐 사실이죠. 예.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문제가 있었죠. 카카오는 전반적으로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인수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우는 계속 회사를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얘기도 있었고 이런저런 경영상의 문제 제기가 많이 있던 회사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내지는 수사를 세게 안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이 건너간 것이라면 공무원 신분이 없더라도 이른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배임 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금액에 따라서는 물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 무슨 백을 줬냐, 목걸이를 건네줬냐, 아니면 갖고 있다 잊어버렸냐, 뭐 맨날 물건 갖고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IMS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자본상직 상태에 있던 이제 이 회사는 렌트카 회사였습니다. 네. 그 여기에 이제 184억을 투자를 해줬다는 것은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40대 중반의 사업가인데 통상적으로 절대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데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곳이 바로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데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여기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다른 대기업들은 이런저런 앞서 언급했던 사정들이 있었어요. 네. 다급한 사정들이. 근데 한국증권금융은 일종의 공공기관 내지는 공기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식회사 형태이긴 합니다. 상장은 안 돼 있죠. 근데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KRX 있잖아요. 예, 예. 한국거래소가 최대 주주고 증권단,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은행단이 주주예요. 예. 근데 실제로는 역대 한국증권금융의 대표이사는 다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퇴직하고 사장들을 맡아왔습니다. 네. 사실상 기재부가 관리하는 정부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증권금융은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에 자기 주식 계좌가 있는데 1,000만 원을 넣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주식이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른바 신용을 쓰잖아요. 네. 신용을 쓰는데 쓰는 사람은 삼성증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태입니다만 그런 돈들이 나오는 원천 자금은 한국증권금융에서 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개인들한테 대출도 되고 이런 식의 그 하는 건데 한마디로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하는 네. 회사예요. 자, 그러니 이제 안정적인 사실상의 이제 공기업 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이 IMS라고 하는 렌트카 회사에다가 네. 돈을 투자를 해주느냐.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장 해결해야 될 민원이나 어떤 그런 사안이 있을 수가 없는 회사예요. 네. 전반적으로. 여기는 뭐 승계 문제가 있지도 않고 대표이사는 그냥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고위 관료 출신 전직 관료들이 맡아서 돌아가면서 해왔던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184억 중에 제일 큰 돈을 집어넣었어요. 얼마였습니까? 50억이요. 예. 근데 이런 데서 간 크게 50억을 더군다나 이거 회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회사에다가 50억을 넣는다고요? 더군다나 공무원 출신이 대표이사를 하는 회사인데 이런 간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
내지는 그런 결정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자, 그러면 한국증권금융 대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결정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외압을 받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 외압은 실제가 대통령실이 아니라 기재부에 있는 장관일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우리가 추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이렇게 이제 이례적으로 또는 말이 안 되게 출자를 했다는 것은 불법인 줄 나중에, 또는 이것이 엄청난 후폭풍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를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걸 본다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뭔가 외압이 있었다라고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사실은. 자, 그래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외압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자, 김혜성은 김건희의 집사였다. 지금은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런데 자, 정부 기업으로부터 50억 원, 그리고 카카오, 효성 20억에서 30억씩 쭉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진 납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외부에 김건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이 내용을 일종의 수사의 일단을 공개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김혜성 씨가 지금 베트남에 출국한 지가 석 달쯤 된 것 같은데 자진 귀국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는 김건희하고는 이미 단절됐다. 네. 뭐 최은순의 그 잔고 증명을 위조한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무죄 주장을 해라. 안 그러면 우리 엄마 깜빵 간다고 했는데 뭐 그 수사나 재판이 그런 식으로 김건희가 당시 바라던 대로 안 돌아갔기 때문에 그때 이미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주장은 했습니다만 이게 시간적 전후 관계가 안 맞아요. 네, 예. 왜냐하면 IMS에서 그렇게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거는 2023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잔고증명 위조는 그거보다 훨씬 앞에 벌어진 일이고 재판도 받았죠. 예. 근데 이미 김건희하고 관계가 단절됐는데 한국증권금융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김여성이라는 사람은 뭘 보고 거액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더군다나 이 IMS라는 회사는 누가 봐도 망할 회사인데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주장 외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농구로 삼아서 이렇게 토론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일단 184억 투자를 받는데 김혜성의 힘으로 받지 않은 건 맞죠? 의혹과 추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 김혜성은 그 정도 능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김혜성 씨를 보고 돈을 줄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그는 줄 수 없다라고 이제 단정을 하고, 그러면 누군가 외압에 의해서 이걸 투자라는 형식으로 실제로 뇌물이 되든 아니면 뭐 배임 수재가 되든 배임 정제가 되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회사 돈을 빼가 투자를 해줬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걸 지금 이제 수사해야 되는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핵심적인 대목이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지금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부분이 대가를 받아갔을 대기업 쪽 빼고 이 자체로 지금 구성되고 있는 주주의 구성과 또 여기서 46억 원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92억 원은 또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게 184억 중에 어디로 갔느냐.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단 이거는 돈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을 쫓아가야 되는 수사입니다. 근데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을 투자받는데 그 과정에 46억 원은 구주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혜성 씨 명의로 되어 있던 IMS라는 회사의 주식을 파는 대가로 받은 돈이 4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300억 이상 누적 적자를 기록했고, 그래서 자본을 다 거의 까먹은 상태인, 이른바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의 주식을 비싸게 누군가 산 거죠. 그게 이제 46억 원이고, 투자 받았다고 하는 돈 중에도 지금 92억 정도가 어디론가, 이게 용역 대금으로 아마 나갔다고 하는데, 네. 렌터카 회사에서 무슨 용역을 줄 게 그렇게 많아요. 용역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뭐 광고비를 광고 회사에 광고 용역을 준다든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뭐 청소 용역 줬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돈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 용역 대금으로 92억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엔 자금이 실제로는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거를 추적하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돈을 댄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투자하게 됐느냐. 이게 이제 자금 담당 이제 실무자부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한테 얘기 듣고 지시받고 이거 돈 집어넣느냐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너무 뻔해 보여요. 아니, 너무 허술하기도 하고요. 이걸 다 해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야, 너 거기에 돈 넣어. 야, 92억 원을 용역비로 투자 184억을 받아놓고 용역비를 92억을 써요? 그 용역이 뭡니까? 뭐 건물 짓고 땅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용역 회사는 또 뭐냐고요? 그걸 이제 다 이제 찾아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허술하게 이 돈을 빼먹겠다라고 했다. 또 나오는 이야기는 이 구주를 소각이 아니죠. 매입하는 46억 원. 네. 이 그럼 주식은 누구 거냐? 이거 김혜성 게 맞냐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지금 나옵니다.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최초로 돈과 관련해서 IMS라는 회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 이게 수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김예성과 관련한 수사가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 이건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네. 아니, 김예성 뒤에는 누가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 기각한 게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여러 차례 지금 이제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 신청을 했는데 네. 계속 지금 이제 백을 당하고 있다. 3번을 기각당한 거로 알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재판부 또는 사법부하고도 뭔가 있다 이렇게는 보면 너무 지금 많이 나가는 거죠. 아니, 뭐 저는 많이 나가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요? 네. 와.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거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보는 거죠. 네. 압수수색 영장은. 예, 예. 그 영장 전담 판사가 4명 있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명은 윤석열 재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 부장. 여자 판사고 나머지 3명인데, 이제 그 남세진 판사 말고 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기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하고는 달라요. 구속영장은 그야말로 신병을 잡아 넣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그래서 재판도 하는 거죠. 얼굴을 보고 네. 얘기도 들어보고 변명할 기회도 주고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만,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에 비해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영장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보다 발부율이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라, 이게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근데 연거푸 지금 기각을 했어요. 네. 근데 기각 사유가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이걸 지금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김예성 수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김예성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해 보이는데, 이거를 김예성 사건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을 연거푸 3번을 한다? 이건 이상하죠.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 보시기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추론의 영역에 A, B, C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느냐. 영장 기각, 구속 영장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판사들의 인사는 결국엔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만 법원행정처의 그 인사 담당 부서에서 하죠. 하지만 그 전부터 특히 정권 차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네. 그 중에서도 형사부장짜리들, 예. 형사부의 부장판사, 뭐 배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형사부장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장 전담 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장 전담이 압수수색 단계부터 체포영장, 최종적으로 구속영장까지 다 여기서 예. 검토가 되거든요. 근데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아니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법관의 인사에 전혀 신경을 안 썼겠느냐. 예. 그 누구보다도 검사 생활을 오래 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는 사람인데 뭐 그런 그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의심은 그 하나로 좁혀져 있습니까? 다른 사유로는 이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야 특검에서 수사하는데 형편 없다, 증거도 없이 그냥 막 들이대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종이 쪼가리 같은 거 가져와서 압수수색 해달라라고 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만약에 첫 번째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된 기록이 허술했다고 치자고요. 네. 근데 압수수색 영장도 소명은 돼야 되니까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럼 기각이 됐으면 그거 보완 안 했겠어요? 특검에서. 네. 네. 그 특검에 뭐 물론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검은 검사 생활을 안 하고 판사 생활을 오래 한 분입니다만 거기 특검보나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은 뭐 10년이고 20년 이상 다 수사만 했던 사람들인데 네. 그거 보완 안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두 번, 세 번을 연거푸 기각당하냐고요. 거기다가 판사 출신이 지금 특별검사인데 더 꼼꼼하게 이게 영장이 발부되는지 아닌지를 보고하지 어떻게 그럼요. 들이대 방식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영장을 계속 기각하니까 이거 언론에서 한번 다뤄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합리적입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야, 그러면 지금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또 한 번 더 신청한다 보강해서 네. 그래도 기각해버린다 어떻게 그건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종의 수사를 하다 보면 여론전도 중요한 거죠. 네. 이제 특검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기사화로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얘기는 한 건 아니고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정호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 됐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어디서 듣긴 들었고 보도도 약간 나오는 것 같은데 저 이정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압색도 왜 법원에서 기각했느냐. 그래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직위원이 떠오르는 거예요. 와, 이게 윤석열이 심어놓은 사람들 중에서 매우 까다롭게 형식 논리를 가지고 아예 수사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생각이신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남세진 부장 판사가 그건 증거인멸 우려 있다라고 해서 바로 또 구속영장 발부한 것과는 또 결이 다릅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도 인사에 신경을 썼다면. 아니 근데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는 정말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 그런 거는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요. 예. 하지만 아니 우리 전혀 몰랐잖아요. 알면서 몰랐죠. 김혜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됐는지 기각이 됐는지 이종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집어넣는지 몰랐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론전이 중요한 거죠. 이제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지금 그 민주기 특검에서는 이거 이제 압수수색 다시 해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럼요.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엄청나게 이제 현금이 처음으로 100억 원대 이상의 현금이 지금 돌아다니는 게 그렇죠. 이제 잡혔잖아요. 명분백하고 차원이 다른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지금 김건희와 연결이 되려면 돈을 투자해줬던 한국증권금융 그리고 효성 네. 또 카카오 네. 여기서
공짜로 그냥 돈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사를 하게 되면 일단 압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대가를 김건희로부터 받았겠느냐라는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장검사 출신으로서 이런 수사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사실은 그 어떤 청탁을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걸 순순히 자백할 리는 없죠. 왜냐하면 그 준 사람도 죄가 되는 걸 알 테니까.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엔 한국증권금융이 제일 수사하기가 좀 쉬운 대상일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민원이 없는 회사잖아요. 네. 그 준 이유는 그 대표이사든 아니면 거기 재무를 담당하는 임원이든 자기 관련된 이유로 돈을 줬을 일은 만무하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주라고 하도 하니까 좋겠지. 김혜선 때문에 누가 그 국가기관에서 돈 50억을 투자를 그러니까요. 해줍니까? 그것도 망한 회사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 어떤 자초지종으로 돈을 보내게 됐는지 처음 단계부터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불러서 조사만 하면. 예. 예. 근데 다른 사기업은 청탁의 이유나 청탁의 내용은 얘기 안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 기업 관련된 수사는 그 특히 한국의 대기업은 문제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수사 협조를 받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 이 돈이 한국증권금융에서 5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바로 시켰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가 한국증권금융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기재부에서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거기 투자를 해주라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이것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럼요. 지금 이 정권이 국정농단 했던 과정들을 보면 직접 지휘한 라인은 어디가 될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보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 주시죠.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럼 직접 연락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비서관급에서 연락을 했다, 아니면 기재부에서 했다, 아니면 비서실장 라인에서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금이 5억도 아니고 50억 원을 투자 전례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그렇죠. 투자 전례가 없는 것을 결정을 할 때는 이 담당자도 본능적으로 공무원 출신이고 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게 잡혀간다고요. 감옥 가면 오래 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 외압의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투자의 내역도 보면 매우 허술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드러내놓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누가 직접 누가 간접적으로 지시했느냐 요걸 이제 파고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아니, 메신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건 누가 봐도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의 지시 내지는 명령이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면 이런 투자 못하죠. 자, 그래서 기획경제부 이제 기재부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직접 한다.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야 너 그 50억 투자해줘.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 비서관이 만약에 연락을 했다. 야 이거 이 사람이 실제 오다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한테 그냥 단순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건지 이것도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확인 절차는 거쳤겠죠, 한 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렇죠.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런 대목에서 이제 실제로 어디로부터 이게 명령이 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 지금 대표이사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있는지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빨리 이실직고해야 된다. 방송에 나오든 아니면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든 그 당시에 어떤 과정에서 50억원 투자를 하게 됐는지 만에 하나라도 100에 하나가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투자였다면 그 기록도 다 어떤 회의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했는지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 어마어마한 그 압력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당시 대표이사나 재무 담당 임원이 자신들이 결정한 거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회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곳에다가 거액을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이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회사 돈이지. 자,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84억을 투자했는데 용역비를 이 투자받은 돈으로 92억 을 지출해 버려요. 그런데도 투자자가 가만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정권금융이 특별검사 팀의 수사를 받기 전에 빨리 이실직고를 하는 게 맞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대로 나와서 국가기관에 이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으면 만 60세까지 또는 공무원 정년 퇴임 이후에 이게 주식회사 있으니까 띵까띵까하고 월급 엄청 받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연봉도 엄청 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가 결국에는 외압받아서 정말로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국민의 혈세 같은 돈인데 국가의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 50억씩 줬으면 그들이 가장 먼저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제 물론 한국증권금융 관계자에게 팁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얼른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 누구로부터 내가 압박을 받고 이거 여기 뜻이니까 빨리 돈 쏴라라는 압박을 받고 내가 자금 송금하게 됐다라고 얼른 양심 선언을 하면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시를 전달하거나 제일 위에서 그 명령을 하달한 사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자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 압박을 받고 돈을 송금한 사람은 직권남용의 피해자 개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팁을 주시는데 혹시 한국증권금융에 다니는 분뿐만이 아니라 가족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정말로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를 빨리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그 투자를 했겠습니까? 결국 외압 때문에 투자를 했다면 그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리가 수사의 인력과 비용,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도 제가 들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공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로 넘어가면 50억이면 제 기억에 최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에요. 예, 1억 이상이면 아마 그 특정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뭐 5억 원이면 뭐 형량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지도 않는 거고 뭐 10억 이상이면 아예 10년 이하로도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는데 빨리 이실직고 하십시오. 국민들도 쳐다보는 것도 피곤한데 정말로 이런 내용은 기관에서 빨리 자기 정화 차원에서 내놓는 것이 순리고 원리다. 지금 숨길 것 없다. 숨긴다고 해서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기업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자, 이것을 투자를 해달라고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카카오하고 효성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를 해달라고는 요청을 자, 손가락질로 이렇게 그냥 카메라 한번 잡아주십시오. 손가락질로 요렇게 해서 이거 너 돈 투자해.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전달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야, 여기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돈 투자해줘. 이렇게 했다고 투자를 30억씩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회사에 투자하는 돈이 30억 원이었다면 카카오에 있는 김범수는 이 내용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는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총수 모르게 30억, 40억씩 집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본 잠식되어 있는 깡통 렌트카 회사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허술하게 회사 경영하면 되나요? 그런 회사 같으면 진작에 망했겠죠. 그런 대표이사가 알아서 저기들이 이걸 결정한다? 아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카카오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응할 거냐? 자, 그 당시에 주가 조작에 대한 뭐 소문도 있었고 또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뭐 택시 회사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가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이제 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직접 투자를 했다면 이 사람들도 나와서 지금 이 정도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공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가볍게 얻어맞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정상 참작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김범수 의장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이런저런 구설에 오른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또 검찰 또는 지금 특별검사 총동원해가지고 발본색원 하듯이 이거 다 두드려 잡자.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기업이 국가 경쟁력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낭비적 요소가 많으니까 오히려 좀 카카오가 지금 어떻게 나서서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 그런데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네. 그 SM 엔터테인먼트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이른바 뭐 주가 조작 예. 내지는 그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해서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 법률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네. 이 보석이라는 건 보석 허가 취소해 버리면 그냥 다시 구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한 배우의 김건희가 어른거리는 사람에게 수십억 원을 사실상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게 버틸 수 있을까요? 빼박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버티고 있다가 그냥 시간 지나면 다시 감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고백해봐야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도저도 아무런 수단이 없다. 아니 이실직고하고 선처를 바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터졌지 않습니까? 외압이 들어와서 돈을 주지 가만히 있는데 이 회사 주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범수 의장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군가 외압이 들어왔던 그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한테 저렇게 당하고도 왜 혼자 덮어쓰고 가느냐. 그래서 지금 다 특검에 나가서 술술술 부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니 나 지시받고 했다는 게 팩트인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윤석열 김건희 하는 꼴을 보니까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말로 우리한테 다 덮어 씌우고 자기들 사겠다고 하는 거 이 꼬라지를 못 보겠다라고 해서 다 분다는 겁니다. 카카오라고 뭐 그렇게 할 거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말고 훨씬 더 편의를 많이 제공받은 게 있다면 그것대로 또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방송이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뭐 토론하고 이러면서 즐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일 거예요. 이제 맨날 명품 얘기만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게 달까? 그리고 아니 일설에 의하면 원래 자기 이름이 김명신인데 김건희로 개명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개명을 왜 했느냐? 물론 이게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예, 예. 건희라는 이름이. 예, 예. 근데 성이야 못 바꾸는 거고 예, 예. 성은 바꿀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과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 아니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원래 김건희였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성인이 될 때까지 김명신으로 살다가 다 커서 나이 들어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제일 우리나라 부자인 사람과 똑같은 이름으로 바꿨어. 그 얘기는 뭐예요? 부자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작고하실 때 남긴 유산이 대략 한 26조 원 정도 됐거든요. 네. 목표는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네. 개명할 정도라면? 그러니까 혁신 기업으로서 혁신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기업의 이권에 다 개입해서 정말로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도 먹고 나머지 찌꺼기까지 다 먹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을 자기 회사 넣어서 수천만 원을 처먹는다는 그 행위에 아니 지금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에 공사하는데 10조 5천 몇백억짜리 공사를 현대건설이 수의 계약을 하고 국회에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담화 구조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어르렁거리는 사람이 바로 김건희인데 이게 뭐냐. 말씀하신 대로 한 20조, 30조 정도 부자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권력 있을 때 다 한번 이렇게 이제 빨대 꽂아서
다 한번 이렇게 흡수해보자 뭐 이런 것이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는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고 효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효성의 기업 운영 스타일이 그래도 저기는 이제 재산 분쟁이 좀 정리정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효성이라도 나와서 좀 이실직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더 주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효성그룹의 최고 경영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큰 자금의 해외 이제 도피 문제로 아마 그때 그 유죄 선고를 받았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또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도 법률적인 문제가 그동안 계속 끊이지 않았던 상태고, 그게 지금 뭐 실형을 받았던 집행유예를 받았던 법률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죠. 이제 법률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그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예됐던 형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형을 받았던 사람은 이른바 누범이라고 해서 재범을 또 하면은 아예 그때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는 법률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불러서 조사를 하면 이게 대단히 그 법률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는 데를 주로 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점 파악해서 야 투자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돈 빼먹기 수단으로 쓴다. 정말로 악질적인 범죄 행위거든요.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서 투자하도록 하고 거기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은 빼먹고 한 놈은 도피해버리고 자기 돈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려고 지금 들어올리는 거라고요. 내가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갈취한다 이런 표현을 갈취한다. 쓰죠. 그 갈취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폭이나 양아치들이 하는 게 갈취지. 이게 국가 권력이 기업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털어넣어라. 이게 2020년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제 이런 것인데요. 자 그래서 보수정당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의 고유 역할이 있고 또 국가 권력과 어쨌든 감시 견제를 받기도 해야 되지만 자, 이 문제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느냐. 기업을 좀 앞장세워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성장시켜야 되고 수출도 많이 해야 되는 그 현실적인 이유. 켜켜이 쌓여 있는 게 이게 지금 다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이 있어서 이런 범죄 사건에 연루가 돼버리면 기업의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의욕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꺾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도 좀 정리하는 나름의 좀 묘수 같은 게 없겠느냐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니 그런데 정말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뭐 몇십억씩 그 사실은 돌려받을 생각 없이 돈을 준 게 사실이라면 이런 건 단죄를 하고 넘어가야죠.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과거 역대 어느 정부도 못했던 상법 개정도 했고요. 상법 개정의 내용 중에 이른바 재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 그러니까 지배주주 회장님 빼고도 다른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서 일해야 된다는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나 감사위원을 그 선출할 때는 회장님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3%까지만 인정해 준다. 왜냐하면 그건 견제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이른바 3% 룰도 집어넣은 것이고, 앞으로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 제일 싫어하는 자사주 그거 없애야 돼. 소각하는 게 원칙이야. 뭐 이것도 그렇게 재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데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그러면서 회사 경영도 투명해져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회사를 상장했다고 하면 개인 회사와는 운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적으로도 더 유리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주가가 지금 요새 계속 많이 오르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고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커지면 그 회사가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때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조인 회사가 5천억 조달하는 거하고
시가총액이 1조밖에 안 되는 회사가 5천억 조달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난이도가. 난이도 다르고 뭐 금리도 네.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기업들이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예. 다만 반칙을 하면 안 되죠. 예.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고 해결을 해야지 그걸 권력 최고위층한테 청탁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잘못한 걸 그냥 덮으려고 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한국이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주식이 한 15% 정도라고 보면 10조짜리 회사가 이제 11조 5천억짜리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이 훨씬 수월하겠죠. 기업에 대한 신용도도 또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은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었음으로써 이제 받은 것이고, 제가 아까 이 질문을 좀 드린 이유는 지금 이게 수사하면 다 나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기업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근데 처벌을 받더라도 선처를 좀 가정하면 빨리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갈등 비용을 더 이상 안 서도록 해라. 수사, 인력, 시간 다 이게 낭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잘못한 거 그냥 가져와서 고백하고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맞지. 이거 변호사 로펌 잘 세워서 제대로 대응하면 우리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이재명 시대에는 기업이 과거에 만들어놨던 일에 대해서도 좀 더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고백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교과서적이라서 하나만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 옛날에 우리 포스터에 많이 붙어 있었던 그 구호 있잖아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게 딱 어울리는 상황이죠, 지금. 이번에 내란 특별법도 이제 추진하는 걸 보니까 그 내용에 내란에 가담했거나 내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일찍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선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범위 안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투명하지만 기업도 기업대로 투명하게 가는 이 과정에서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184억이라는 수사는 아주 적극적으로 정밀하게 해서 가야 될 것이고 실제 진실을 밝혀서 누가 지시했는지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요. 그 정상 참작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적용하자는 것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사건 계속 관심 가지고 결국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한국을 발전시키는 뭔가 중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그 정리정돈 작업이 특검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남 의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